오늘은 실제로 존재하며 저주받았다 또는 귀신이 붙었다고 알려진 7가지 물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1. 스완지 동상. 첫 번째 물건은 스완시 스태츄입니다. 이 나무 조각상은 흔히 스완시 데블 또는 올드닉이라고 불리며 그 저주는 1890년대에 시작된 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당시 스완시에 있는 한 오래된 교회가 재건이 필요해 공개적으로 새 설계안을 모집했습니다. 그 제출된 작품들 중에는 유명한 건축가 알틀 블럼필드의 설계도 있었습니다. 그의 설계안은 결국 최종 선정되었고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자신의 설계안이 거절된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며 오랜 세월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주의 탄생. 몇 년 뒤 교회가 블럼필드의 설계대로 재건된 후 교회 옆에 있던 일렬의 주택들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분노하던 남자는 그 건물을 모두 매입한 뒤 철거했고 그 자리에 양조장 부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조장 지붕 위에 그가 직접 조각한 나무 악마상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그 조각상이 교회를 똑바로 바라보도록 위치시키고 이런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언젠가 이 교회가 불에 타 무너질 때 내 조각상은 그대로 남아 그 몰락을 비웃으며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41년 저주는 현실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1941년 그 교회는 폭탄 공격을 받아 엄청난 피해를 입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만든 나무 조각상은 아무런 손상도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저주가 실현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전쟁 이후의 여정. 전쟁이 끝난 뒤 교회는 원래 설계대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한편 양조장은 철거되었고 조각상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다시 발견되어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 부지에 쇼핑센터가 지어졌고 건물주는 조각상을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이 조각상은 스완시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주는 그 교회와 그 시대적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조각상은 특별히 무섭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 버즈비의 의자. 두 번째 물건은 바스피스 체어, 즉 버즈비의 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자에는 끔찍한 저주가 깃들어 있으며 그 기원은 1700년대에 있었던 한 남자 토마스 바스비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바스비 근처에는 데니일이라는 바스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스비가 데니일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데니일이 위조 지폐를 제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데니일은 바스비를 설득해 두 사람은 함께 위조 지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스비는 데니일의 딸과 가까워졌고 둘은 결국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비극이 시작되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가던 어느 날 바스비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그의 장인 데니일이었습니다. 데니일은 바스비가 자신의 딸을 함부로 대했다며 거칠게 따졌고 두 사람은 심하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취한 바스비는 장인을 밀어내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데니일은 지금은 말이 통하지 않겠다 판단에 돌아갔지만 버즈비는 분노에 사로잡혀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망치를 들고 데니엘의 집으로 향했고 그를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1702년 체포와 저주선언. 데니엘의 시신은 곧 발견되었고 1702년 터마스 바스비는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처형 전 마지막 소원을 묻자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술집에서 마지막 한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스비는 술집에서 평소 앉던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자에 감히 앉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후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의자에 얽힌 수많은 죽음. 바스비가 죽은 뒤 술집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어떤 남자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신 뒤 집을 나서자마자 친구에게 살해됨. 한 건설 노동자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신 후 작업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 술집을 방문한 여러 군 조종사들은 출전하기 전 이 의자에 앉았고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함.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바스비에스 체어는 약 60명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박물관으로 옮겨지다 이후 술집의 새 주인은 이 의자에 얽힌 무서운 소문을 알고 있었기에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의자를 박물관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바스비에스 체어는 서스케이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으며 아무도 앉지 못하도록 벽 높은 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더 소름 끼치는 진실. 나중에 한 역사가가 이 의자를 조사한 결과 이 의자는 184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토마스 바스비가 처형된 1702년보다 140년 후 제작된 것으로 바스비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점은 의자와 관련된 모든 죽음이 1840년 이후에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스비와 무관하다 해도 의자 자체가 지닌 저주는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 호프 다이아몬드. 세 번째 물건은 홉 다이아몬드, 즉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45.52캐럿에 달하는 매우 큰 보석이며
석영 내부의 미량 불순물 때문에 깊고 선명한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온 저주로 유명합니다. 1653년 저주의 시작. 이 이야기는 1653년 프랑스 보석 상인 타버니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인도의 한 광산을 방문했을 때 이 놀라운 파란색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들어온 순간 그는 반드시 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은 루이스 아이브이였고 타버니에는 이 파란 보석을 팔기 위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보석에 매료되어 이를 구매했고 보석을 The Blue of France, 프랑스의 푸른 보석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스 XIV는 심각한 궤적 앙그리에 걸려 그 병으로 사망합니다. 루이 XVI, 프랑스 혁명 속의 비극. 다음으로 이 파란 보석을 물려받은 사람은 바로 루이스 VI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와 그의 아내는 프랑스 혁명 기간에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 보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국으로 흘러가다 그리고 호프 가문, 기원은 프랑스였지만 어떤 경로인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보석은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1830년에서 1839년 사이 보석은 호프 가문의 소유가 됩니다. 순서대로 헨리 필립 호프, 그의 아들 토마스 호프, 그의 딸 애니 에이델라 호프, 그의 손자 로드 프란시스 호프,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며 보석은 자연스럽게 호프 다이몬드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메이 요해, 연이은 이혼과 비극. 그 후 보석은 호프 가문의 마지막 소유자인 프란시스 호프의 아내 메이 요해에게 넘어갑니다. 그녀는 뮤지컬 배우였으며 보석을 소유한 이후 여러 차례의 이혼과 재혼, 그리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 다른 강력한 인물, 신문사 사장 에드워드 마클린과 그의 아내 이발린 마클린이 보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에드워드는 정신질환이 발병, 이발린은 폐렴으로 사망. 이 모든 일들은 호프 다이아몬드의 저주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보석은 최종적으로 보석상 해리 윈스턴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보석을 보관하지 않고 Smithsonian Institution's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기부했습니다. 오늘날 호프 다이아몬드는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매혹. 호프 다이아몬드의 저주로 불리는 사건은 훨씬 더 많지만 여기서는 그중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보석의 불운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공포보다 더 큰 매혹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4. 오키쿠 인형. 네 번째 물건은 오키쿠 인형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18년 오키쿠오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오빠가 인형 하나를 선물했고 오키쿠는 그 인형을 즉시 아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이 찾아옵니다. 오키쿠는 감기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딸을 기리기 위해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인형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인형에 오키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제단 앞에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자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속삭임이나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인형의 머리카락이 실제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족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영혼이 인형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두려움은 점차 위안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족은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키쿠의 영혼이 묻힌 곳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형을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가까운 절에 인형을 맡기며 스님들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인형의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으며 스님들이 주기적으로 잘라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형을 보기 위해 절을 방문하지만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5. 로버트 인형. 다음 다섯 번째 물건은 바로 로버트 덜, 즉 로버트 인형입니다. 이것이 로버트의 현재 모습이며 보시다시피 그는 흰색 세일러복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은 원래부터 입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시작 1904년 1904년 로버트 유진 어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흔히 진 또는 오투토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날 그의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구매한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소년은 그 인형을 단번에 좋아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는 인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인 로버를 그대로 인형에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인형 로버트, 소년 오티투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상한 사건들, 그리고 인형의 감정. 집에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오티투오는 항상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그랬어요. 이렇게 모든 불행이 인형 탓으로 돌려지자 사람들은 인형이 스스로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오티토가 살던 집입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던 아이들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을 때 방 안에 로버트 인형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인형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온 날에도 로버트 인형이 근처에 있을 경우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 따라 인형의 표정이 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오티토가 사망한 후 집은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새 주인은 잠시 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현재 로버트 인형은 어린 시절 오티토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흰색 세일러복을 입고 있으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그를 사진에 담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과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모두 로버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인형을 보고 간 뒤 사람들이 겪었다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을 잃음, 교통사고, 이혼, 신변의 불운이 연달아 발생. 사람들은 이것이 로버트를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버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자세히 보면 로버트 곁에는 작은 강아지 인형이 있습니다. 그 출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로버트의 원래 장난감이라는 설, 단순히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 나중에 더해졌다는 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이 강아지는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섬뜩한 존재는 언제나 로버트 인형 그 자체입니다. 6. 애나벨 인형. 여섯 번째 물건은 바로 아나벨 덜, 즉 애나벨 인형입니다. 사람들이 애나벨이라고 하면 보통 떠올리는 모습은 영화에서 등장하는 도자기 인형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 인형은 실제가 아니라 실존하는 인형을 모델로 만든 것입니다. 그 실존 인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애나벨은 레게디 앤이라는 책 시리즈의 캐릭터를 본떠 만든 천으로 된 인형입니다. 애나벨 인형의 실제 이야기. 1970년 던나라는 간호대학 학생이 생일 선물로 어머니에게 애나벨 인형을 받았습니다. 던나는 이 인형을 자신의 룸메이트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인형을 소파 위에 놓아두고 외출했습니다. 그러나 던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인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공포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있던 인형이 방 안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온 흔적이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며칠 뒤 던나는 아파트 안에서 낯선 양피지 조각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Help me라고 적혀 있었고 그 종이조차도 집에 둔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던나는 한 영매 미디엄을 초대해 인형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영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형에는 안나벨레이라는 어린 소녀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던나와 룸메이트가 인형을 사랑으로 대해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유명한 초자연 현상 조사자 부부 에드 워렌과 로레인 워렌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들은 초자연 물건을 조사, 수집, 보관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던나는 워렌 부부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즉시 인형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인형은 워렌 부부의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유리 케이스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Positively do not open. 절대 열지 마시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애나벨 이야기 전체는 에드 워렌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즉,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워렌 부부의 컬렉션 전체가 조작이며 실제 초자연성과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나벨 인형의 이야기는 데이트를 기록한 공포영화 시리즈의 핵심 영감이 되었습니다. 후에 워렌 부부의 박물관은 폐쇄되었고 모든 초자연 물건들은 수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애나벨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7. 디벅 상자. 이제 7번째 물건 디벅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작은 나무 상자로 겉보기에는 와인 캐비닛처럼 보이며 실제로 과거에는 와인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상자의 이야기는 2003년 이베이에 판매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됩니다. 판매자는 목록과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첨부했는데 그 상자가 과거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한 유대인 여성의 소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디벅이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 전설에서 디벅이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빼앗으려 하는 악의적이고 매우 위험한 영혼을 말합니다. 즉, 이 상자는 그 설명만으로도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자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베이에 올라온 후 상자는 여러 사람에게 팔려나갔고 새로운 주인마다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등이 켜졌다 꺼지거나 기분 나쁜 꿈을 꾸거나 설명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처음 이 상자를 발견하고 이베이에 올리고
온갖 배경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 케빈 매니스가 모든 이야기를 자신이 꾸며낸 것이라고 직접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상자는 홀로코스트 시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실제로는 뉴욕에서 제작된 물건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상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대부분은 거짓이거나 크게 과장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저도 어릴 때 이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자의 사진만 봐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고 나니 다행히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공포 영화의 영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주받았다고 알려진 7가지 물건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